오늘 2월 13일 1975년에 주요 우주기관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유럽우주국 ESA, 이 공식적으로 설립된 날입니다. ESA 이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우주 개발을 했고 통합된 비전이 없었죠. ESA는 자원과 지식을 모아 글로벌 우주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유럽 통합이 원동력이 되어 과학적, 기술적 자율성을 목표로 했죠. 창립 멤버들은 우주 탐사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ESA 본부는 국제 협력의 중심지인 파리에 설립되었고요. 초기부터 유인 우주 비행부터 행성 탐사까지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초기 성공 중 하나는 아리안 로켓으로 유럽을 발사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ESA는 2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약 1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죠. ESA는 나사위 오리온 우주선의 유럽 서비스 모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인간 우주 비행 외에도 달, 화성, 목성, 심지어 해성에도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들의 지구 관측 위성은 지구의 건강과 기후를 모니터링하고요. 소행성 충돌 회피와 유럽의 우주공항 유지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노력으로 유럽은 우주 탐사에서 강력한 세력이 되었어요. ESA는 국제협력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여정은 계속되며 우주에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죠. 초라한 시작부터 ESA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형성해왔습니다. 이것이 2월 13일에 탄생한 유럽 우주국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2월 13일, 오늘은 영국 왕립공군 RAF의 탄생 이야기를 해볼까요? 1918년 4월 1일, RAF는 세계 최초의 독립적인 공군으로 창설되었죠. 1차 세계대전 중 공중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육군의 왕립항공대 RFC와 해군의 왕립해군항공대 RNAS가 합쳐진 거예요. 당시 영국은 독일과 최전선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죠. 서로 다른 지휘체계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독립적인 공군 창설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죠. 새롭게 태어난 RAF는 곧 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이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진가를 여실히 증명해냈죠. 특히 영국 본토항공전은 RAF의 역사적인 승리였어요. 독일 루프트바페의 공습에 맞서 영국의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젊은 조종사들이 불굴의 용기로 싸웠죠. 그들은 더 퓨라 불리며 영국 국민의 희망이 되었어요. 이 승리가 없었다면 영국의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RAF는 연합군의 폭격 작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전후에도 RAF는 세계 평화 유지에 계속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영국과 해외 영토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죠.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RAF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공군을 지향합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월 13일, 오늘은 전설적인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토머스 에디슨은 1913개의 특허를 보유한 진정한 혁신의 거장이었죠. 축음기, 전구 등 그의 발명품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개별 발명품을 넘어선답니다. 에디슨은 조직적인 산업 연구의 개념을 개척했어요. 1876년 설립된 그의 맨로파크 연구소는 발명 공장이었죠. 이건 고독한 발명가의 시대에서 벗어나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그는 많은 연구원과 전문가를 고용해 팀워크를 중요시했죠. 이런 접근 방식은 발견과 개발 속도를 가속화했어요. 미래 발명에만 집중하는 전담팀이라니 정말 놀랍죠.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만드는 체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는 사업가로서 자신의 부를 더 큰 혁신에 투자했고요. 실험적인 광업과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도 그의 사업이었죠. 1913개의 미국 특허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해요. 에디슨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라 혁신의 설계자였어요. 그의 방법은 현대 기업 말기 위 토대를 마련했죠. 오늘날 수많은 기기로 가득한 세상은 그의 비전 덕분이에요. 그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조직적인 노력으로 번성함을 증명했어요. 그의 유산은 발명품뿐만 아니라 발명 과정 그 자체랍니다. 오늘의 역사, 에디슨의 깊은 영향력을 알아봤어요. 내일 또 만나요. 1984년 2월 13일,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소련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통치는 단 13개월로 매우 짧았죠. 가난한 시베리아 가정에서 태어난 체르넨코는 당에서 꾸준히 승진했어요. 1929년 콩소몰, 1931년 공산당에 입당했죠. 그의 경력은 핵심 동맹인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브레즈네프 밑에서 몰다비아 선전부장을 맡았죠. 이후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 그는 정치국 의제와 법령을 책임지게 됐죠. 1978년 그는 강력한 정치국의 정식 의원이 됐어요. 유리 안드로포프 사망 후 체르넨코는 서기장으로 선출됐어요. 하지만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었죠. 그는 자주 약해 보였고 연설문 읽기에도 힘들어했어요. 노멘클라투라는 그를 과도기적 명목상의 지도자로 여겼어요. 실질적인 권력은 비공식 삼두 정치에 있었죠. 국방장관 우스티노프와 외무장관 그로미코가 핵심이었어요. 체르넨코의 짧은 통치는 정체기를 나타냈어요. 그의 죽음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위한 길을 열었죠. 이러한 리더십 전환은 소련 역사에 매우 중요했어요. 체르넨코의 짧은 재임은 소련의 노쇠한 리더십을 부각시켰어요.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애절한 전주곡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2월 13일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저작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 법령이 발효된 날이죠.
이 법은 현대 저작권의 기초를 다진 기념비적인 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출판업자들이 책을 마음대로 복사하고 팔 수 있었어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거의 주장할 수 없었죠. 즉, 아이디어를 훔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N 여왕 법령은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작권의 시작입니다. 이 법 덕분에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법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초기 저작권은 특정 기간만 보호했고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보호 기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차례 연장되었죠. 이는 영원한 저작권이라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N 여왕 법령은 창작자 보호의 시작을 알렸지만 동시에 논쟁의 씨앗도 뿌린 셈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어요. 공유와 독점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인류의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창작물 뒤에는 이런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021년 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2020년 1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는 대규모 시위를 독려했어요. 2021년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향했고 결국 폭력 사태가 발생했죠. 이 사태로 의원들은 대피했고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침범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당했어요. 이것이 그의 두 번째 탄핵이었죠. 첫 번째는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이었고요. 2021년 2월 9일 상원에서 그의 두 번째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원 탄핵소추 의원들은 트럼프가 폭동을 부추겼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들은 트럼프의 연설과 트윗을 증거로 제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죠. 반면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연설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폭력을 의도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치열한 공방 끝에 2월 13일 상원은 트럼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탄핵에 필요한 3분의 2 득표에 미달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는 미국 정치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책임과 권력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미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죠.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 재판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1519년 2월 14일 에르난 코르테스는 정복을 시작했어요. 그는 스페인 군대를 이끌고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로 향했죠. 이들이 바로 콩키스타도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이에요. 그들은 광대한 땅을 탐험하고 교역하며 정복했어요.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후 이들의 여정이 시작됐죠. 쿠바 같은 기지에서 식민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코르테스의 목표는 강력한 아즈텍 제국이었어요. 모테수마 2세 황제가 통치하는 웅장한 문명이었죠. 하지만 코르테스는 엄청난 부와 권력의 기회를 엿봤어요. 그는 비교적 소수의 군대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진군했죠. 아즈텍인들은 처음에는 스페인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오해와 배신이 곧 상황을 악화시켰죠. 코르테스는 모테수마를 사로잡아 혼란을 야기했어요. 수도 테노치티트라는 잔혹한 포위 공격 끝에 함락되었죠. 이것은 강력한 아즈텍 제국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했어요. 이 정복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새로운 문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통도 안겨주었어요. 콩키스타도르의 유산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이날은 세계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1979년 2월 14일 이란 혁명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죠. 수개월간의 불안 끝에 군주제가 붕괴하고 있었어요. 이 혁명은 서방이 지지하던 샤에 대한 복잡한 운동이었죠. 많은 이들이 샤의 근대화 정책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느꼈어요.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지지를 얻었죠. 호메이니는 수년간 망명 중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큰 공감을 얻었어요. 테헤란과 쿰 같은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져나왔죠. 노동자들은 파업하여 경제를 마비시켰어요. 샤 정부는 점점 더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죠. 1월 16일 샤와 그의 가족은 이란을 떠났고 이는 군주제의 종말을 알렸어요. 2주 후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영웅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죠. 샤에게 충성하던 군부는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호메이니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그들을 압도했죠. 2월 11일 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붕괴했어요. 2월 14일 권력은 혁명가들에게 완전히 이양되었어요. 이날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죠. 혁명은 이란의 국내외 정책을 심오하게 재편했어요. 또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죠. 1979년의 사건들은 오늘날까지도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 속 2월 14일이란 혁명의 이야기였어요. 2021년 2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탈레반이 빠르게 진격하면서 수도는 위기에 처했죠.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 끝에 정부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고요. 많은 시민들은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어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죠. 서방 군대가 철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답니다. 2월 14일은 비극적인 일요일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탈레반은 카불로 진입했죠. 수만 명이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으로 몰려들었어요. 필사적인 탈출을 위해 비행기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국경은 폐쇄되었어요. 전 세계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봤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과 협력자들을 대피시키려 했죠. 카불의 함락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어야 했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날의 비극을 기억할 거예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1933년 2월 14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죠. 그는 대공황 한가운데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될 예정이었어요. 루스벨트, 즉 FDR은 이미 엄청난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했었죠. 1921년 소아마비로 영구마비가 되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의 아내 엘리노는 그의 정치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는 뉴욕 주지사로 재직하며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시행했죠. 1932년 그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취임식은 1933년 3월 4일 몇 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바로 이날 1933년 2월 14일 암살 시도가 발생했어요. 주세페 장가라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FDR에게 총을 발사했죠. FDR은 간신히 화를 피했지만 5명이 총에 맞았어요. 그중 시카고 시장 안톤 체르막은 치명상을 입었죠. 혼란 속에서 FDR이 침착한 태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체르막을 직접 안고 위로와 지지를 보냈죠. 이 사건은 압력 속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중 그의 강력한 대통령직을 예고했죠. 그는 최장기 미국 대통령이 되어 현대 미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날 보여준 그의 강인함은 그의 영원한 유산을 정의했어요. 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정말 특별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